안녕하십니까? 지혜를 나누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리더십 여정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다른 리더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동경하는 자리,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제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지 않다면 당신은 아마 리드하고 있지 않은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고통 없이는 리더십의 진정한 진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고통을 이겨내는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인 당신에 대해 제가 아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는 실적에 대한 압박감, 조직의 미래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마음의 짐일 것입니다. 둘째,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굳건해 보여도 속으로는 수많은 고민과 상처로 잠 못 이루는 밤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리더는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게를 지고 다른 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고통이 없을지라도 당신이 무언가를 이끌어 본 경험이 있다면 과거에 분명 아팠던 적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순간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리더의 숙명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겼으면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리더십의 진보에는 거의 예외 없이 리더십의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십의 진보에는 리더십의 고통이 따릅니다. 훌륭한 리더십은 종종 고통스러우며 언제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의 조직이 수익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병든 조직 문화를 바로잡으려는 노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공급망 문제를 관리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자 고통입니다. 혹은 당신이 이끄는 교회가 예전보다 비어 있다면 이는 많은 목회자들이 겪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문제가 있는 팀원 한 명과 씨름하는 것 또한 감정적으로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을 때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조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규모가 2배로 커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인력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 또한 고통입니다. 밀려드는 주문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은 행복한 비명이라고들 하지만 그 비명 속에 담긴 고통과 스트레스는 리더만이 온전히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리더십의 진보에는 리더십의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리더로 살아오면서 이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리더가 겪는 고통의 종류를 전부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언제나 예상치 못한 새로운 형태의 고통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 고통들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당신이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부당한 비난에 직면했을 때의 그 아픔입니다. 믿었던 팀원이 당신을 실망시켰을 때, 혹은 아끼던 동료를 내보내야만 했을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이 바로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통입니다. 즉, 내 잘못 때문에 생긴 고통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미루었을 때,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정직하지 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했거나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자책감과 후회의 고통입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 갑자기 나타난 강력한 경쟁자에게 시장을 빼앗기는 상황, 혹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휘말리게 된 소송 같은 것들입니다. 때로는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나 자녀 문제, 혹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 문제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외부적인 문제들조차 결국에는 당신의 리더십에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리더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여러 혼란 속에서 우리는 더 쉽게 지치고 더 많이 좌절하며 때로는 더 큰 비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법이 아니라 고통을 뚫고 나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아이디어는 제가 탈장 수술을 받고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떠올랐습니다. 고통스러운 재활치료를 마친 후 얼음찜질을 하며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에서 회복하는 과정이 리더십의 고통에서 회복하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음 주머니를 든 채로 단 30초 만에 4가지 큰 깨달음을 메모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재미삼아 제 부상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다친 후에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쳤냐고요? 주짓수 운동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53세였고 상대 선수는 25살의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제 몸무게는 약 83kg이었는데 그는 102kg의 거구였죠. 심지어 그는 대학 시절 레슬링 선수였고 주짓수 경력도 저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는 저를 깔아뭉갰고 저는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다 아주 심하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저는 5가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첫째, 부상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다음날 바로 도장에 나가 다시 붙자고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계속 훈련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둘째, 자가 진단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타구니 근육이 늘어난 것뿐이야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계속 운동하면 곧 나을 거라고 착각했죠. 셋째, 어리석게 2달을 버티고 나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는 이틀 뒤에 바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넷째, 의사는 제게 6주 동안 5kg 이상의 물건을 절대 들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 이야기고 나는 힘이 더 세니까 괜찮을 거야. 저는 20kg, 30kg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멋대로 판단했고 의사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어리석음 때문에 부상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주가 지나서야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리더십의 상처로부터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리더십을 돕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쳤다면 나 다쳤어 라고 말해야 합니다.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똑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많은 리더들이 이 첫 단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고 자기 기만에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제를 외면합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나아지기를 바라지만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우리 팀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느라 바쁘지만 않다면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문제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더가 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해결해야 할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직함 중 하나는 바로 최고 문제 해결사입니다. 당신이 조직에 기여하는 가치는 당신이 해결하는 문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진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권한을 위임했다가 일이 망쳐져서 다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컨트롤 프릭 모드로 돌아간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거나 리더십 파이프라인이 고갈되어 새로운 인재를 키워야 하는 조직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의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저 우리 부서에 문제가 좀 있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서의 문화는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배송 시스템에 결함이 있습니다. 와 같이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의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고 벽에 써 붙이십시오. 종이에 적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두 번째,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증상만 치료하게 될 뿐입니다. 사타구니 근육통인 줄 알았던 것이 실제로는 탈장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증상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치료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증상 너머를 보도록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문제 이면의 문제, 현상 이면의 본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팀의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고 합시다. 당신은 영업관리자로서 팀원들에게 영업 전화를 더 많이 돌려 라고 지시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근원이 아닌 증상만 치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영업팀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제품에 문제가 생겨 경쟁사에게 뒤처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영업팀의 절반 이상이 아직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신입사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훈련은 받았지만 양질의 잠재 고객 명단을 확보하지 못해 엉뚱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당신의 팀원 여러 명이 나쁜 태도를 보인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일할 사람을 바꿀 거야 라고 경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진단해보면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나쁜 이유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대치가 명확하지 않아서 좌절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팀원들을 사사건건 통제하고 억압하는 상사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좋은 태도를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듣기 힘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조직에 고통이 있다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거나 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다면, 때로는 우리, 즉 리더 자신이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때로는 당신이 문제입니다. 때로는 저 자신이 문제입니다. 최근에 저 역시 15년 동안 해오던 방식을 고집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팀이 와서 시대가 변했고 더 이상 예전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저는 아니,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야 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습니다.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려는 저의 안일함이 조직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최근에 내가 문제였다고 인정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없다면 당신의 팀은 아마도 여전히 불필요한 고통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든 조직에서 리더인 당신은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변하지 않거나 성장하지 않을 때 당신 자신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에 문제아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모두가 그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문제 직원을 방치한다면 당신은 조직 전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뢰를 잃게 되는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문제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당신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습니다. 외부의 관점이 필요할까요? 문제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객관성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이죠. 의사를 찾아가 제 부상을 진단받아야 했던 것처럼 당신도 컨설턴트나 혹은 저처럼 다른 리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얽혀있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치료해야 합니다. 제 육체적 고통의 경우 치료법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술은 비쌌고 제 일상을 방해했으며 고통스러웠고 예상보다 회복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리더십의 해결책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직에 해를 끼치는 팀원을 해고하거나 낡은 프로그램을 전면 개편하거나 실패한 제품 라인을 중단하거나 실적이 나쁜 지점을 폐쇄하는 결정은 모두 비싸고 파괴적이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더 긴 회복의 시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당신이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리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신의 마음에 이 말을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현재 있는 곳과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의 차이는 어쩌면 당신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 바로 그 고통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리더십, 당신의 조직, 당신의 사역, 당신의 사업이 현재 있는 곳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곳의 차이는 당신이 기꺼이 감내하려 하지 않는 고통에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피해서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용이 들고 혼란스러우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진보는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치유를 향해 재활해야 합니다. 때로는 수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이 필요합니다. 재활 치료는 고통스럽습니다. 왜일까요? 성장과 안락함은 결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조직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중일 수도 있고, 도무지 가르칠 수 없어 보이는 팀원과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적 위기에서 회복하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당신의 팀이 건강을 되찾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건강한 목표를 설정하고, 건강한 책임 문화를 만들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법을 가르치고, 건강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상당한 몸을 재훈련시키는 것처럼 우리는 팀이 건강을 되찾도록 재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조직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치유 과정에서 우리는 팀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입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저 또한 많은 리더십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긴장감, 사회적 갈등 속에서 교회를 이끄는 복잡함,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2명의 직원을 비극적인 사고로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더 세게, 더 빨리, 더 열심히 달리다가 번아웃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서도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단계를 밟았습니다. 첫째,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1년간 저의 목표는 항상 더 많이, 더 빨리였고 바로 저 자신이 문제였습니다. 둘째,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저는 성과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았고 그는 제가 단순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무언가를 외부의 성과로 채우려는 잘못된 동기가 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피곤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습니다. 휴식뿐만 아니라 제 영혼을 다시 채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문제를 치료했습니다. 긴 휴식을 가졌고 제가 왜 과도하게 일하는 경향이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는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넷째, 치유를 향해 재활했습니다. 저는 제 삶의 리듬을 바꾸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매우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잘못된 동기가 아닌 건강하고 영원한 가치를 향한 열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첫째, 당신은 개인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둘째,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증상이 아닌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셋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치유를 향해 재활해야 합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과 당신이 있을 수 있는 곳의 차이는 당신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 고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리더십의 고통 없이는 리더십의 진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이 부름받은 일을 해낼 힘이 있습니다.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힘든 일을 하십시오. 단기적인 고통은 장기적인 리더십의 성장을 위한 가치 있는 대가입니다. 당신은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리더십에 투자하는 이 시간이 헛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더 나아질 때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